이제는 내가 누구의 힘도 받지 않고 내가 다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를. 내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며 그렇죠. 새로운 전략을 펼 것이다. 이걸 선언하는 차원에서 이제 태양절이라는 걸 없애고 점점 중점을 자기한테로 갖고 오는 네. 겁니다. 김일성 생일을 가장 큰 명절로 이렇게 좀 세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뭐 태양 아파트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신심이라든지 충성심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태양절을 맞아서 굉장히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영상부터 일단 보고 가시죠. 저희도 맨날 이거 춤췄어요, 저렇게. 밤까지. 야, 이건 뭐 음악회. 앞줄에 외국인들이 있네요. 일용 김일성 동지 탄생 112돌째쯤에서 자두와 정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 토론회가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자, 평양만 태양절 행사를 하는 게 아니죠. 전 지역에서 바로 정하겠는데요? 저는 유일하게 80년대 강남에서 비슷하게 췄어요. 그냥 아무튼 이게 정말 북한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정말 성대하고 화려한데 아니 북한이 기념 공연이나 뭐 음악회 뭐 행사는 전부 평양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태양절 행사는 전국에서 다 하네요. 그렇죠. 온 북한 전 국민의 전 인민의 민족 대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태양절하면 제일 즐거웠던 거는 그 북한 속담에 뭐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도 몸에 좋으니까 마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명언이다. 그만큼 돼지고기가 귀해요. 근데 그거를 태양절 날에 주거든요. 그것도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고기 덩어리를 줬어요. 그래서 진짜 집집마다 다 그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정말 즐거웠어요, 그거는. 그리고 선물도 주니까 그것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정말 싫었던 거는 행사를 지금처럼 이거 나가서 동원돼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애들은 막 공연 준비를 하는데 막 노래할 때도 이게 입을 벌리는 것도 막 아가 아니라 우와 이렇게 벌려야 돼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오리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때 그 4월 15일 날 역전 광장에서 했던 노래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한번 오리처럼 한 번만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일의 그날의 이 대사거든요. 근데 자 한번 불러볼게요. 항일의 그날에 대원 스님 모시고 불길 만리에 쳐가던 대원 스님 그처럼 못 잊으시던 땡하면 반동이야요, 반동. 맞네. 그렇죠. 우리 100만 노래 부르는데 땡이라니. 아, 이 노래는 땡이 없겠네요. 당연하죠. 못해요. 그 감동에 겨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야 될 때. 실수한 거예요. 윤아 씨는 뭐 저런 데서 춤 춰본 적 있어요? 광장 같은 데서? 근데 언니랑 저랑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지. 몇 살 차이 안 나. 날 그렇게 늙은이 취급하면 안 돼. 날 그렇게 늙은이 취급하면 안 돼. 항일의 이 노래는 진짜 이거 옛날 노래고. 옛날 사람. 항일이 나오는 노래는 잘 안 했고 저희는 독창도 많이 하고 시를 많이 읊었어요. 시.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태원 스님 탄생하신 와, 똑같다. 4월의 명절 우리는 온 마음으로 원 스님을 우러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할아버지 태원 스님 하면 그립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은 아 이렇게 가운데 있는 퍼지는구나. 애는 내가 가운데 섰거든요. 근데 좀 이쁜 아이들은 가운데 서요. 이쁜 아이들은. 태원 스님 이러면 여기서 그립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번 태양절 행사 모습 보면서 좀 유독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커스 공연의 그 맨 앞줄에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그 외국인들이 많이 앉아 있고 또 주체 사상 국제 토론회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 태양절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꾸려 나간다는 게. 원래 그 주체
주체 사상 국제 토론회는 과거부터 있었던 매번.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성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북한이 좀 잘 나갈 때잖아요. 그래서 비동맹 외교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북한을 추종하는 또는 북한을 모델로 삼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만 해도 굉장한 거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북한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한 20개국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몽골, 태국, 독일, 스위스 등 20여 개 해외 친북 단체들이 이제 왔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 갖고 이게 말하면 사회주의권에서 왜 지도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레닌주의, 막스주의, 주체 사상 이랬는데 이제는 참가한 사람들 딱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어느 나라나 좀 이상한 사람들 외교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기관도 아니고 이제 몇 명이 온 거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냥 관광하는 거잖아요. 가서 만세 한번 불러주고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온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했잖아요. 그렇지. 이게 풀리니까 이제 다시 반제국주의 뭐 연대를 강화한다 이러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약간 외국인 웅변대회 같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거예요. 느낌이에요. 저도 뭐 태양절 하게 되면 떠오르는 기억이 좀 있는데 대체로 그 평양시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4월 15일이 되게 되면 김일성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생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만경대. 예,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생가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만경봉, 뭐 군함바위, 썰매바위를 비롯해서 김일성이 그 어린 시절과 관련돼 있는 그런 혁명 사정물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이제 세뇌를 당하는 거죠. 이야. 그때 태양절은 추석과 비교하면 돼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추석은 또 추석대로 따로 있고 추석보다 또 한 등급 높은 높게. 예, 현지순례.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절보다 더 우선순위 있다. 네. 설보다 위라고요? 설보다. 그 약간 미국으로 따지면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럼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그렇죠. 민족 크리스마스 같은 예수님 태어나신 거. 크리스마스 같은. 자, 이 북한 최대 명절 역시 이제 태양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4월 15일이면 아주 성대한 행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기념식과 함께. 그런데 올해 북한의 태양절은요. 이전과 달라진 게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뜻깊은 태양절의 이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 조선으로 빛내갈 불같은 열의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 사라지고 있다. 내 조국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이 왔습니다. 뜻깊은 4월의 봄 명절과 더불어 와, 4월 명절. 많이 바뀌었네요. 네, 아니 북한에서는 사실 태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령, 김일성 그 자체인데 그런 태양절을 없앤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태양절을 없앤다라는 게 뚜렷한 징후로 올해부터 포착되고 있어요. 이미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색깔 지우기에 나섰잖아요. 네. 예년. 근데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거는 아예 할아버지의 색깔을 북한 체제에서 지워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증거를 제가 좀 찾아왔어요. 자, 북한 노동신문 기준으로 작년 2월 18일부터 4월 15일 사이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사가 총 36건 릴리즈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같은 기간 노동신문에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사는 몇 건이었을까? 작년에 36건이었잖아요. 올해는 단 한 건. 단 한 건. 그것도 태양절 당일에 어쩔 수 없이 쓴 기사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씨 조선을 다시 건국해서 자기부터 리세트하겠다 이거를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은 이제부터 태양절로 부르자. 그래서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리고 또 뭘 쓰기 시작했냐면 1912년
4월 15일 날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1912년부터 주체 1년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연호를 쓰고 이제 태양을 띄웠다가 이제부터는 한 국가의 태양이 두 개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떴던 태양을 지워버리는 거죠. 와우. 이게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돼요. 1997년부터 썼어요. 김정일까지는 몰라도 김정은 세대에 와서 이제 태양이라는 건 유일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태양절을 씀으로써 이제 할아버지의 후광 효과로 여기까지 왔지만 할아버지가 더 이상은 후광 효과가 아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 4.15 명절 같은 큰 행사를 준비할 때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가 이제 이 문구라든가 그다음에 행사 일정 전반을 다 조율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태양절 기념 이런 그 단어 문구 이런 거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이한테 보고 문구를 올려서 비준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뭐 태양절을 지운다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김정은이 태양절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말라 뭐 이런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금 놀란 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생김새나 뭐 옷도 그렇고 다 따라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를 지금 지우려고 했어. 이게 과연 지워지느냐. 이러다가 자기가 지워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야. 누가 개나면 누가 개나면 누가 개나면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이건. 야 진짜 이거는 남석동무 날 보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우리 북조선의 태양이 누굽니까? 북조선의 태양? 김일성이지. 김일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를 잘 보고 얘기해보라고. 짭정은? 맞습니다. 박수. 이게 뭐야? 뭘 박수 쳐? 박수 치지 마. 뭘 박수를 쳐?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태양이 저물었다. 그러면 이제 북조선에 새로운 태양이 떠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태양절을 쓰지 말라고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만갑 동무들도 앞으로는 태양절을 쓰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태양을 쓰신 그분께서는 지금 너무 꽉 조여서 얼굴이 점점 여기가 빨개 지금 얼굴이. 그래서 태양이 빨간 겁니다. 괜히 빨간 게 아니에요. 야 빨린다 얼굴이. 귀여운데? 자, 이 짭정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북한을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 유일 체계로 이제 만들려는 어떤 욕망이 우리 짭정은 씨까지 느껴질 정도면 북한의 김정은에게서는 진짜 어떤 대단한 어떤 결심이 있지 않았나 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그 태양이란 말은 과거부터 많이 썼거든요. 뭐 민족의 태양이시 뭐 이런 레토릭도 많이 썼고 그런 일반적인 게 있는 거고 이번에 태양절에서 태양을 뺀 거는 얘가 그래도 김정은이 좀 외국물을 좀 먹었잖아요. 암사스러운 거죠. 이게 뭐 태양절 그러면 이게 막 종교적인 느낌도 나고 무슨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도 나면서 이게 무슨 이집트의 이크나툰 왕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절을 없앴던 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 권력에 그 젊은 나이로 권력에 올랐다는 건 사실 할아버지 아버지 덕이죠. 그렇죠. 금수저죠 그냥 북한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을 했거든요. 이제는 내가 누구의 힘도 받지 않고 내가 다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를. 더 나아가서 최근에 노선도 달라졌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노선이 이제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대 헌장, 조국통 뭐 3대 헌장탑 없애고 그 선대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은 한 민족이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고 그 내에서 모든 전략과 전술이 나왔는데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다른 나라다. 적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며 새로운 전략을 펼 것이다. 이걸 선언하는 차원에서 이제 태양절이라는 걸 없애고 점점 중점을 자기한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실 태양절의 위상의 변화를 대놓고 보여주는 게 이 금산 태양궁전 참배입니다. 김정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생일인 뭐 태양절, 광명성절에 주음해서 이제 최측근들하고 해마다 계속 그 금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었거든요. 사실 원래는 금산 태양궁전이 1994년에 그 7월 8일 김일성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 주석궁이었던 자리를
구문수산 기념 궁전으로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이걸 바뀝니다. 그랬다가 2011년 그 12월에 이제 김정일이도 또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김정은이 구문수산 태양 궁전으로 이걸 바꾼 거예요. 맞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이제 뭐 태양절을 없앤다라고 하게 되면 구문수산 태양 궁전은 이제 오케이 할 건지 자기가 거기가 그것도 누워야지. 자기가 거기에 누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또 놀란 소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뭔데요? 태양절이라 부르지 않는 것도 놀랐는데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일성 광장에서 행사한 태양절 행사를 4월 14일에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는 이유는 4월 15일 날이 비가 오기 때문에 날씨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앞당겨서 14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북한에서 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천지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비가 오나 눈이 우박이 떨어져도 정말 폭풍이 몰아쳐도 그날에는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14일 날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게 이제 김정은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항상 보거든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어떤 이 결여감이 있다. 근데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 손자와 할아버지 관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김일성과 김정은이 같이 찍은 사진도 마땅치 않아요. 김정은에게 있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추억이랄지 할아버지에 대한 연민,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 애틋함 이런 게 일반 손자처럼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김정은의 감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버지 때의 측근 가신들을 김정은이 다 죽였잖아요. 제일 신호탄이 고무부였고 자기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냉대받고 굉장히 극한 암투병이라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조차 보지 못한 채 임종도 못 지키게 하고 어머니와 나를 떼놓게 했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분노의식이 김정은의 잠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광명성절로 아버지 생일을 부르잖아요. 네. 북한에서 향후에 광명성절이라는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김정은의 어떤 굉장히 뭐 냉철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뭐 애정과 분노가 섞여 있는 마음이 향후에 이제 광명성절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선대지우기를 해가지고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총비서가 아마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제 유튜브도 많이 보는 것 같아. 공부하지 말라. 봐봐요. 조선이란 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을 보면 이성계 편이요. 이성계에 관련된 기록은 이방원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뜨기 위해 가지고 바보를 만들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계에 대한 기록은 아들에게 휘둘리고 여인에게 휘둘리고 정치 노립에게 휘둘린 바보였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성계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여진족, 그다음에 홍건적, 외적과 맞서 싸우고 한 나라를 새로 창업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땐 죽이고 싶겠지, 자기 아버지를요. 근데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실제로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는 할아버지인 이성계가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은 내가 했다. 라는 가스라이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이 망할 때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케이스다 보니까 아마 김정은 총비서도 이 스토리를 아마 어디서 공부를 했지 않나. 또 이제 최근에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친근한 어버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너무 웃긴 건 이 어버이라는 호칭도 예전에는 김일성 그렇지. 수령님, 어버이.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할 때 부르는 거였는데 이제 자기가 어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어요. 저도 봤는데 요란하게 찍었더라고요. 친근함. 이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 저 인민가수 아니에요? 김옥주. 김옥주 맞죠? 네. 약간 저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음료 광고 같네요.
노래 좋네. 안 민망해요? 아니 이렇게 뭐 좋은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흥겹게. 아니 혼자만 흥겨. 이춘희까지 영상을 보고 저 영상과 지금 김정은의 어떤 행보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 이제 그 자리에 올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다 이제 ICBM 성공에 이르게 되면서 좀 나르시시즘? 말하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못한 걸 내가 했어 하는 어떤 자뻑?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요. 과잉의 어떤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거기다가 최근 김정은이 자신의 모든 지지 기반과 측근들이 있는 평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김정은의 몸은 평양에 있지만 아마 마음은 24시간 이곳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과언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곳, 북한의 군수시설의 메카로 불리는 곳, 핵개발 시설부터 ICBM 미사일 기지, 북한 최대의 화약고, 말 그대로 핵보다 더 무서운 그곳, 자강도입니다. 자강도. 요새 같다. 하필 자강도가 북한 최대 화약고이자 이제 마음의 고향이다. 김정은의. 자강도 전체가 일종의 비밀 요새화된 기지 같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들도 지금쯤에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통행 금지뿐만 아니라 전화 도청에 비밀 서약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자강도 주민들의 증언 들어보시죠. 제가 실제 겪어본 데고 하면 군대 나올 때 군대 처음 오면 문구를 쓰거든요. 그때 앞으로 어딜 가든 절대 자강도와 관련된 발설을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본 특히 군수 공장이나 군부대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군수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에 관련해서 일체 발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서약을 쓰고 나와요. 핸드폰 할 때도 자강도 군사 비밀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또 군부대에 관련한 그런 온행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온행을 할 때는 자동 보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화소로 가거든요. 도청을 당한다. 네. 한마디로 군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동으로 도청되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심지어 같은 도 안에서 그런 말은 삼가해라. 그렇게 다 토치가 내려가요. 자강도는 1구5로 되어 있고요. 지방 사람들은 다 평양도 똑같습니다. 1, 2. 그렇게 해야 감시 관리소에서 이거 자강도 사람이구나. 단번에 감시할 수 있도록 자강도만은 1구5입니다. 서로가 감시시켜요. 군대 나와서도 느낀 것도 있는데 특히 자강도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북한 안에서는 친구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친구들끼리 먹다가 실수라도 말하면 어느새 그게 다음날은 벌써 보고가 되니까 서로가 믿지는 못하고 항상 감시 속에 있거든요. 네, 자강도 사람들의 삶이 진짜 단 한 발자국도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요. 근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삶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가봐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는데 자강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고집시켜서 그래. 정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시키니까. 지금 당장 전쟁 일어난다고 해도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에서 유일하게도 자강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아니 북한에 원래 이동의 제한이 있으니까 뭐 통행 제한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도청까지 당하고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감시당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 어딜 가도 자강도보다는 낫지 않아요? 근데 자강도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자부심 막 이런 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지금 인터뷰를 보면서 알았던 게 내가 왜 회령에 와서 그렇게 짧은 단시간 안에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빨리 빠져나갔고
왜 탈북을 실행할 수 있었는가가 이제야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됐어요. 그 안에서는 이제처럼 숨소리 하나, 뭐 눈동자 하나도 다 감시당하다가 이제 그 함경북도 해령시에 가니까 그만큼 깨어 있었고 네. 장마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항도는 장마당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장항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청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감시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장항도에서 살 때 그 함경북도에 이 사람들이 장군님 전화선 1호선을 구리로 동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잘라다가 중국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학생들이 그 강계시로 나가가지고 걸기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말 반역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네. 타도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장항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장항도 군수공장들의 실습을 갔었었는데 숙소가 이제 없어서 이제 그 군수공장 직원들 집에서 이제 분산돼 갖고 이렇게 객식구로 지냈었거든요. 네. 북한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인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갔더니 이 사람들이 되게 인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흔쾌히 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자기들 먹던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실제 저희 대학교 동기들 중에 혹은 뭐 선후배 중에 이제 장항도 출신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가면은 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뭐 고기며 뭐 쌀밥이며 아주 융숭하게 대접해주더라. 근데 진짜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배급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전체에서 전기가 귀하잖아요. 그렇죠. 자강도에는 전기 난방이 되는 아파트를 자강도 주민에게 선물해 준 적도 있고요. 평양 못지않은 최신식 아파트 860세대를 자강도 주민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와. 이렇게. 이게 우리 저 이만가 가족들이 자강도에 계셨을 때랑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던 거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사회주의 리상천이 됐습니다. 와. 오, 좋은데? 자다가 눈을 떠서 보면 정말 이거 내가 사는 집이 맞긴 맞나. 숭송과 애국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갈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와. 보시면 자강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모아보면 식량, 전기, 아파트, 최신식 아파트까지. 배급은 예술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김정은이 줄 수 있는 건 자강도한테 다 준다 이렇게 봐도 돼요. 배급에 새 집까지 주면은 뭐 그냥 뭐 참고 살만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 핵시설 말고도 엄청난 걸 혹시 숨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핵시설 말고 더 엄청난 걸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잖아요. 봐봐요. 핵 개발 성공했어요. 이것만 갖고 뭐 하겠어요? 뭐 미국에 날려보낸다. 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그러면 이 ICBM을 그럼 어디서 만들고 기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자강도 회중리에 그 ICBM 기지가 있다라고 해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고 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 CSIS라고 하죠. 그 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대 후반부터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이 지하 기지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봐봐요. 지금 ICBM이라고 하면은 슉 올라오는 발사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이세요 지금요? 발사대요? 안 보이죠?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ICBM 발사 기지와 그 저장 창고 있잖아요. 싹 다 지하에 있어요. 만약에 ICBM이라는 전략 무기가 지상에 있다고 봐봐요. 그럼 지상에 항상 파킹이 돼 있다고 봐. 그럼 바로 폭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분 미니트맨이라고 해서 그 ICBM이 있거든요. 그 발사할 때 보면 공상과학 영화 같이 지상 아무것도 없는데 뚜껑이 열리면서 로봇태권브이 같이 거기서 지하에서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ICBM 기지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으나 어디서 발사가 되고 어디가 저장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첩보로 추합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거에 따르면은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35m 정도의 이제 그 입구와 직경 25m의 이제 출구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브-스루 미사일 검사 시설이 있다고 해요. 뭐요? 드라이브-스루. 미사일이 이제 드라이브-스루 같이 입구에 들어가면 아 이쪽 오케이. 그쪽은 오케이요?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도장 찍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상품 컨베이어 야, 이렇게 그러니까 타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 지금 ICBM 미사일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 TEL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럭 같은 거 네. 타고 가다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세워가지고 발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지금 이제 고체 연료도 이제 거의 네. 완성 단계라고 이제 들었는데 와 이러면은 이제 준비 시간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단축된 거잖아요. 네. 거기다 이동식 발사까지 하면은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잠수함 말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동으로 발사할지. 희천에 크게 군수공장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하나가 희천 공작기계고 28연합교섭소고 7월 7일 공장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희천 공작기계가 오래전부터 TEL 발사 차량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됐던 이유가 정밀 기계가 공기술이 안 돼갖고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유압 장치들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유압 장치들이 정밀 가공을 해야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제 차량을 만들면 계속 기름이 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완성된 시점이 2006년, 7년쯤이고 사실 이게 우리 정보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 쪽엔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 17년, 18년 때 북한이 TEL 발사 차량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게 중국에서 가져온 걸 이제 개조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7년에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TEL 발사 차량들을. 네. 그 이동식 발사대를 텔이라고 하고 최근에 북한이 이제 기차에서 발사하는 것까지 선보였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핵무기를 싣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무진동 차량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흔들림이 좀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칫 흔들리면은 이동하다가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불안정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북한이 텔 혹은 기차에서 발사할 때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이동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북한의 지금까지 최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 해결했어요, 최근. 자, 질문.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1번. 침대는 과학이다. 스프링을 단다. 흡수되게. 2번. 텔이나 기차 말고 또 다른 수단을 발명한다. 3번.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 뭘까요? 1번. 충격 흡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좀 그래, 스프링 푹신한 거를 좀 1번이. 넣는다. 물침대 차량 개발. 물침대 좋다. 진동이 있어도 안 되고. 근데 북한의 도로 사정은 뻔하고. 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진동을 잡아주는 기술을 개발했을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맞아요. 근데 북한은 문제 해결법이 좀 남다릅니다. 이게 속도가 느리다, 발각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진동을 없앤다 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지하화로 숨겨버립니다. 역시. 그래서 안 보이게 한다. ICBM을 조립하는 그 조립 기지부터 이동하는 도로 모두 다 지하 시설로 숨겨버려요. 2018년에 자강도 지역에 있는 주요 군수 공장을 잇는 지하 갱도 관통 공사가 완성됐다라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북한은 아까 김진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발상을 전환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그 산에다 만들려면 산을 깎아야 되거든요. 돈이 더 많이 들고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지하에다가 아스팔트 깔고 그냥 진동 안 되게 좋은 도로를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하화를 이제 해서 사실은 생산부터 조립하고 발사 그 지역까지 이동하는 걸 다 지하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당이 결심하면 한 방 쏴라. 그러면은 3분에서 7분 안에 발사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평양에서 가까운 데도 아니잖아요. 왜 저기다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강도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김일성이
공습 공포증이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사실 제해권하고 제공권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김일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양시에 온전한 건물이 2개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김일성이 평양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폭격에서부터 피하자면 이 지하에 터널을 만들고 그 군수공장들을 다 갱도화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잔인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학교를 하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엥 울리면 학교에서 이렇게 인원을 선발해요. 나름 빨딱빨딱해 보이고 눈치 빠른 애들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그 조기대 옷 같은 걸 이렇게 입혀요. 황토색 나는 거. 그런 걸 입히고 이제 어딘가로 차로 실어서 가거든요. 한참을. 그럼 이제 산골짜기 이런 데 가다 보면 이제 그 입구가 나오는데 문제는 입구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건 이렇게 동방을목 쳐놓은 것도 있고 입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지하 세계에서 뭐 화약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임무가 선연병의 임무가 탄피 만드는 거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마스크도 없이 찍어냈다니까요.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지하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또 들어오실 때도 그 무전기를 다 사용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무전기 성능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반대편에 그 굴을 이렇게 맞바다 뚫으면 그쪽에도 다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짜 뭐 개미들의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피부들도 얼마나 하얗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구루병 걸린다고 그 비타민 D를 아예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영양제처럼. 네. 야, 아니 평양에도 김씨 일가가 쓰는 지하 갱도가 각종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약간 좀 자강도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짭정은 씨, 왜 이렇게 이게 지하를 좋아하는 거예요? 시원합니다. 저희 같은 풍채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열에 취약합니다. 맞아. 금방 녹아내려 버립니다. 네, 근데 에어컨이 없어도 정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지하 시설입니다. 일관성 있어. 수박한통 두고 가면 폭염도 끝납니다. 아직 이 김정은이가 자강도를 아끼고 비밀스럽게 생각하는 베일에 쌓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김정은이와 우리 설주 주애가 함께할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살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을 때부터 피할 곳. 쉘터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통신이고 뭐고 다 되어 있을 테고 평양은 우리나라 남측과 너무 가깝고 그러면 그쪽에서 요새화돼 있는 곳에 숨겠다. 거기다 대고 중국이 옆에 있으니 최후의 순간에 피할 수 있는 곳도 일리가 있네요. 중국으로 왜냐면 지금 여기는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굳이 여기다 갈 이유가 없는 곳이 많아요. 지금. 시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단지 그 지휘부 벙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작은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기도 하고. 밑으로 중국까지 뚫어놨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은 고립되는 순간 석유고 뭐고 다 끊겨도 지금 여기 위치만큼은 중국의 원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위치라서 6.25 전쟁 당시에도 김일성이 자강도 강계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피했었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김정은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자강도로 이제 대피를 해서 또 이 지하 벙커에서 이제 인민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하 벙커 위치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위성 사진을 통해서 특정은 됐습니다. 바로 강계시 신흥리인데요. 최근 건설된 건물과 또 갱도 입구로 추정되는 곳으로 연결된 도로까지 지금 볼 수 있고요. 폭이 한 5m 정도 되는 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장도로 끝을 보면 경비부대 지휘부와 막사로 추정되는 건물까지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보이시죠? 이 도로 끝부분에 산 중턱으로 연결된 2m 폭의 작은 도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지하갱도 입구로 보이는 시설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곳이 지하갱도의 입구로 보이는 시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의 이 지하 벙커라면 사실 그 시설도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김씨 일가의 그 어떤 지하벙커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알려진다라고 하면 사명이 다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정보기관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 것 같아요. 예.
알 겁니다, 분명히. 감지하는 순간부터 이 시설은 지하 몇 미터 깊이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GBU라는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m 수준까지 파괴할 수 있고 우리 현무4도 120m 정도 뚫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무5라는 걸 개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뚫는 것도 뚫는 거지만 거의 전술핵 폭탄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산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의 그 지하 벙커 그 자체가 단순히 무슨 피신을 위한 그런 그 피신처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게 또 뭐냐면 벙커에서부터 중국 국경까지 직선으로 30km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뚫러 가지고 이제 쭉 중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 특히 이제 죽는 것이 두려운 독재자들일수록 두더지가 돼요. 맞아. 땅을 파. 맞아. 지하 벙커를 만들어요. 후세인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도 연합군 공습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했죠. 놀랍게도 이제 히로히토 일본 왕 같은 경우도 도쿄 황궁 밑에다가도 지하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연합군에게 항복하자. 지하 벙커 하면 또 지존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정말 죽음이 두려웠던지 모스크바 외곽에다가 라멘키라는 지하 벙커라기보다 지하 도시를 만들었는데 15,000명이 들어가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규모의 지하 도시였어요. 공장, 병원 다 있어요. 30년을 10,000명 이상이. 네. 자, 오늘 딱 든 생각. 독재자들 몇몇이 지하에서 그렇게 벙커를 냈었는데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One day in the year of the fox came a time remembered well, when the strong young man of the rising sun heard the tolling of the great black bell. One day